네, 미국 중간선거가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좀 종합 정리하고 갈 필요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정책 변화와 함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 국제금융센터 최호상 박사님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상원은 공화당이 그리고 이제 잡았고요. 민주당이 이제 하원은 탈환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나왔는데 이제 각자 문제는 아전인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화당이 트럼프 쪽이 조금 밀린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굉장한 밤이다 성과를 얘기하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예, 이번 선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투표 형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은 이제 경기 확장과 고용 증가세의 성과를 호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민 배척 주장을 강화함으로써 보수층을 지켰는데 관련 효과가 어느 정도 주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하원에서는 민주당에게 밀리긴 했지만은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하원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의 압력이 있더라도 상원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갈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관심인데요. 뭐 정치적으로의 이제 다음 대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감세 정책 그리고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무역 갈등, 또 중국하고 풀어야 될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트럼프 정책이 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미국 의회가 결국에는 중간선거로 인해 가지고 상원 다수당이 다른 형태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은 트럼프 정부가 표방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실현이 불투명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의회의 지금 상원 다수당이 다른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의회 조사권을 활용해서 트럼프 정부와 러시아의 유착 관계 등을 이제 추궁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 트럼프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밝힌 바로는 의회 이제 국경의 벽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외교 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는 강경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의회 조사권을 발동해서 과거 스캔들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강경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외교 정책이나 현 트럼프 자체의 스캔들 자체에 대한 문제를 불거져서 이루어지는 갈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2년 동안 이제 봐왔기 때문에 뭐 쉽사리 그렇게 외교적으로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는 성격은 아니라는 점에서 충돌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금융시장 영향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가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좀 몰렸다가 지금 회복을 하는 측면이고 어제도 이제 선거 이후에 생각보다 강하게 올랐는데요. 미국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경제 정책은 이제 지속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이 정책 자체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 시장에 반영되는 여파가 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고 이래서 증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선거의 영향은 변수는 좀 사라져가지고 이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원 민주당, 상원 공화당 구조 속에서는 기존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의 유권자들이나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기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마침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태도가 좀 제약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반응이나 우리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조만간 만날 네. 의지는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 요소가 좀 사라졌고, 불안 요소가 사라졌고,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은 그런 요인보다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여파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이런 여타 리스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큰 이변은 없었고 대체로 좀 무난하게 기존의 어떤 펀더멘털 추세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제금융센터 최호상 박사님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이어가면서 오늘 앞코너는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은 스튜디오에 와 계신데요. 또 이제 앞서 좀 못다한 이야기들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선거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나리오장 가장 우세한 쪽으로 나온 거죠. 네네.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으로 이제 재편이 되었다. 다만 이제 선거 초반만 해도 민주당의 그 블루웨이브 소위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블루웨이브 수준까지의 그 민주당의 압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선방을 했지만 그래도 하원은 민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에 다소간에 조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정부의 그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이 다소간 이제 약화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민이라든지 의료, 재정, 경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간의 진통, 조금 더 이제 마찰음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혹은 이제 지방 선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그 선거 결과가 사전적으로 예측되었던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시장에 그닥 큰 영향은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이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들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조금 편안한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금융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유럽 시장이라든지 혹은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관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미국 선거 이후에 금융시장 반응을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건 눈에 보이는데요. 주가를 포함해서 그밖에 달러라든지요, 혹은 채권 시장이라든지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그 해외 증시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 주요 증시들을 살펴보면 중간 선거 결과가 대체로 이제 시장이 전망한 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를 살펴보면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보다 1.09% 정도 올랐고요. 7,117포인트로 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CAC 40 지수가 1.24%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를 살펴보면 0.83% 올라서 이제 장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미국 시장들을 살펴보면 3대 지수, 그러니까 다우존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2%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3%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1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2.64% 상승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외환 시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국채 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큰 변동, 요동 없이 굉장히 시장이 예상했던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무난하게 차분하게 대체로 받아들였고 주식시장은 그보다 좀 더 강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 가운데 주목해 보는 게 또 달러와의 향방입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가 지나고 또 영향이 있을까? 달러 인덱스가
사실 꽤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또 조금 밀리는 상황으로 간밤에는 96.01로 끝났는데요. 네네. 달러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고 또 연준의 스탠스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달러 추세는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박사님? 일단 달러 환율은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네. 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0.5원 하락을 해서 1,123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 정도의 이제 달러 상승 내지는 하락폭 0.5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네. 굉장히 작은 폭, 쉽게 말해서 일상적인 시장의 변동성 이내의 범위에서 움직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들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그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러면 환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여부에서 달러 환율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연준의 통화 정책일 텐데요. 연준은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예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직까지는 3회 인상 방침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달러 강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일부 공화당의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강한 경기 부양 내지는 경기 개선 모습들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가능성, 후자의 가능성보다 오히려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12월 달에 한 번 그리고 내년에 3회 더 인상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는 오히려 현재와 같은 그런 이제 강한 모습, 강보합세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해결의 모드로 들어가느냐, 소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보였던 이 완화 제스처가 실제로 이제 G20 때까지 해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다시 긴장 관계를 몰고 가는 일종의 뭐 정치적인 목적도 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핵심적인 경제, 금융, 주식시장의 변수인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대중국 정책은 크게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장기전에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중국에 대한 정책 내지는 중국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사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원이 비록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는 크게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하원의 지금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낸시 펠로우 그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트럼프에게 오히려 미국 노동자와 제품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중국에 대한 강한 스탠스, 강경 노선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양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작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제 글로벌 G2 간의 지금 이제 분쟁인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해결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장기간 이러한 분쟁의 모습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미국이 양보할 그런 이제 인센티브가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강한 모습, 강한 그런 이제 강경 그런 정책들을 오히려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중간 선거는 끝났고요. 앞으로도 뭐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첩첩산중입니다. 이 무역 분쟁을 포함해서요.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짧게 보면 연말까지 볼 수 있겠죠. 어떤 변수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네. 현지 시간으로 7일과 8일 이틀간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번 11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발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12월 달에 진행될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발표될 것이다. 뭐 이것이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11월 달에 진행되는 FOMC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실제 회의에서 오고 가느냐, 그 위원들 간의 경기에 대한 그 판단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국 경기 흐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식으로 나타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말에 개최가 됩니다. 11월 30일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건데 사실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드디어 이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지난 10월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11월 달에는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고 지금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달 말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여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두 정상 간의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이 될지 그 해법을 이제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FOMC 회의,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이 세 가지 정도가 향후 금융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님 아침에 이 중간선거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변수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학영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우리 시장 변수들, 전략들도 이어서 점검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중간선거 관련된 얘기 뭐 끝이 났지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고 변수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 시장이 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이런 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밀렸단 말이죠. 오늘은 좀 미국 증시 상승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해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다들 들으셨겠지만 미국 시장은 상당히 크게 반영을 예. 했습니다. 특히 중간선거 직후에 주가의 하루 만의 움직임을 보면 1982년에 있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거의 있었던 그런 중간선거 이후에는 최대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모건 등등이 모두 과거의 살을 들어가면서 공화당 대통령 시기에 의회 권력이 분점됐을 때 연평균 12% 올랐다거나 아니면 그 직후에 중간선거 직후에 19% 올라갔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앞서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무역 분쟁이라든가 재정 적자 문제라든가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서로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쪽의 무리한 주장보다는 결국 화합으로 가면서 결국 주시장에 나름 긍정적이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JP모건의 시각입니다. 물론 일부의 시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으나 러셀 2000이라든가 심지어는 이머징 마켓 등 최근 들어서 중간선거 앞두고 특히 무역전쟁 이런 거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회복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만약 회복한다면 그 정도만큼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리란 저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펀더멘탈이 좀 아쉽게도 너무 취약한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으나 월요일 날도 보여드렸던 주당 이익의 증가율이 최근 1년 한 주 동안 또다시 4.5%나 또 하락했다는 거. 그리고 이익 조정 비율, 즉 이익의 눈높이를 높이는 것보다는 낮추는 기업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다라는 것 등이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어찌되었건 이런 중간선거랑 상관없이 지난 주말 이번 주 초를 지나가면서 저는 1차 반등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마무리됐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선별적으로 좀 교체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 2위까지 전망이 상향되는 섹터, 상향되는 종목군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좀 가셔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의 정말 분위기가 좋아진 걸 대비해서는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그제 계속 나왔다시피 뭐 제약이면 제약, 그리고 육아 문제, 뭐 임신하면 돈 준다는 것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미세먼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테마성 재료들이 횡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상대적으로 재미없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른 단기 매매는 시장의 어떤 질과는 떨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앞으로 한두 달 오히려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어제 우리가 눌렸던 것이 간밤의 미증시 상승분을 확인하면서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수급 상황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풀리지 않은 가운데 어제는 연기금의 매도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 특이점 좀 읽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연기금이 엄청나게 주식을 팔았죠. 특히 이제 연기금이 코스닥 주식을 1,327억 어치를 팔아쳤는데요. 하루 순매도로 보면 저도 찾아보고 확인해봤더니 뭐 역대 최대로 갑니다. 그만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기금의 어떤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이다. 그리고 새로운 책임자가 왔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늘상 뭐 바뀔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걸 갖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비중 축소의 일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엔 돈은 계속 조금씩 쌓여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씩 만드는 거지만 절대 규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그 안에서 국내 주식은 상대적 비중이 적어지고 해외 주식이 늘어난다.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분들이 코스닥에 대한 매매를 많이 하는 것,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아마 숫자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거나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이요. 2018년 상반기 7월, 상반기에서 하루 던달 지나서 7월 말까지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뭐 개인이 알 수 없으니까 집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스닥의 개인 비중은 전체 코스닥이 100이 거래된다면 무려 85%가 개인들이 거기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은 다 합쳐봤자 지금 5.1%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금이 정말 말한 일부의 오르대로 조금씩 저로 줄어들면 오히려 기관은 저로 줄어들고 걔네 비중은 더 늘어나는. 그래서 개인들만의 상대적으로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현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코스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나마 많긴 많죠. 코스피는 개인 비중이 53%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절반, 개인 코스닥은 거의 90% 가까이가 개인들만이 매매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코스닥이다.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말씀드리기 약간 송구스럽지만 코스닥의 취약점은 저는 수급은 어떤 단기적인 설명밖에 안 됩니다. 그걸 크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은요. 상반기 전체로 봐서 매출이 늘긴 늘었습니다. 2.6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1.3%가 줄어드는 것이 대한민국 코스닥의 현실입니다. 3분기 어떠냐? 3분기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3,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실적으로 보면 설명할 길이 별로 없다. 진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장이 오히려 재료가 난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제 그제 무슨 초미세먼지 관련주가 올라갔는데요. 뭐 마스크다, 뭐 공기정화기다 하지만 그걸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단 1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테마는 난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관련된 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소를 없애거나 내려야 된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제 또 대주주에 대한 배당 그 차익을 과세를 확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시장에 증권시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그리고 또 수혜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금융위원장이 뭐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몇 차례 최근 들어서 했고요. 이게 사실 보면 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일부가 여기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민주당 의원 일부는 여기에 일단 찬성해서 법안까지 개정 이런 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될지 안 될지 통과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결정하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여기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거래세가 인하된다는 거는 없앤다는 것은 쉽게 해서 세계적 추세입니다. 물론 중국도 하고 일부 조그만 나라 일부 몇 나라가 있지만 0.3%까지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많이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거래세 제도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 뭐로 하냐? 결국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로 가는 건데요. 결국은 거래세가 없다는 것 자체를 굳이 좀 좋게 생각하면 매매를 더 할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0.3%. 대한민국 엄청나게 좀 타이트하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뭐라 합니까? 그 정리 매매 시간에 때도 0.3% 뛰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주 치밀하게 거래세를 띄어가는 나라인데요. 이게 연간 6조에서 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참고적으로 담배세가 13조 정도 거니까 담배세 절반이고요. 여러분들 내시는 주세보다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낼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사는 선호하는데 증권사는 이거를 제가 업계에 들어온 날부터 반대했습니다. 이거를. 이거 선호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사에서 선호하는 거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조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냐는 것인데 답은 너무나 뻔한 거죠. 기획재정부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6에서 7조인데요. 양도소득세를 바꾼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종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는 거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모두 다 1년 동안 수익 낸 거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 손실에서 딱 네트로 번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면 주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6조에서 7조 중에서 얼마만큼 과연 양도세액을 걷어들일 수 있느냐를 과거 한 10년 차례 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극히 적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모든 것에 함정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도 개편의 당위성은 있으나 현실성은 제가 봤을 때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증권사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 최대 수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키움증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개장 전 전략까지 이학량 위원님이랑 살펴봤고 8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